2025년 12월 보내주신 자료들을 오늘 쭉 훑어봤는데요. 와, 정말 흥미로운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AI 시대 최전선에서 벌어지는 기술 전쟁부터 그 이면에서 우리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모습, 그리고 이 모든 걸 둘러싼 거대한 지정학적 파도까지.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제 눈을 가장 먼저 사로잡은 건 역시 반도체 이야기였어요. 근데 이게 좀 묘하더라고요. 한쪽에선 SK 하이닉스가 상을 받았다. AI 메모리 승자다. 이러고 있는데 바로 옆 기사에선 삼성이 곧 D램 시장 1위를 탈환할 거다. 이렇게 나오니까 대체 진짜 승자는 누구인 걸까요? 오늘 이 질문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죠. 정말 좋은 시작점이에요. 그 두 기사가 나란히 있다는 게 사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딱 보여주거든요.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SK 하이닉스가 세계 반도체 연맹 GSA 어워즈에서 2관왕에 올랐어요. AI 시대의 필수품인 고대역폭 메모리, 그러니까 HBM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공인받은 거죠. 맞아요. 특히 그 최우수 재무관리 기업상은 2년 연속 수상이라고 하니까 이걸 보면 HBM으로 완전히 시장의 주도권을 잡았구나. 이런 신호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바로 그때 삼성전자가 4분기에 D램 시장 1위 자리를 되찾을 거라는 전망이 딱 나오는 거잖아요. HBM 경쟁에선 하발 뒤처졌다고 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이런 반격이 가능한 거죠?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지점이 드러나는 거예요. AI 혁명이라는 이 거대한 흐름이 최첨단 HBM 시장만 키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아주 기본적인 범용 D램 수요까지 함께 폭발시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은 전통적으로 이 범용 D램 생산 능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렇군요.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러니까 모두가 새로운 황금, HBM을 쫓아갈 때 삼성은 오히려 그 옆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청바지랑 곡괭이, 즉 범용 D램을 파는 전력으로 왕자를 되찾는다, 이런 거니까요. 기술 전쟁의 승리 공식이 꼭 하나만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 같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4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18조 4천억 원, 시장 전망치를 거의 3조 원 가까이 뛰어넘는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더라고요. 맞아요. 2018년에 세웠던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는 수준이니까요. 결국 AI라는 게임에 참여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라는 거죠. 최첨단 창을 만드는 선수도 필요하지만 그 창을 받쳐줄 수 있는 가장 튼튼한 방패를 대량으로 공급하는 전략도 유효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반도체는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데요. 다른 첨단 산업 쪽 자료를 보니까 마냥 장밋빛은 또 아니더라고요. 특히 누리호 성공 이면에 가려진 한국 우주항공 산업의 현실, 이걸 짚은 기사가 아주 인상 깊었어요. 부품 국산화율은 95%인데 한 전문가가 소재 독립 없이는 진정한 우주 강국도 없다고 일침해놨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95%라는 숫자에 사실 함정이 있는 거예요. 부품을 조립하는 건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 부품을 만드는 근본 재료 있잖아요. 극한의 온도와 압력을 견뎌야 하는 특수광이나 합금 같은 원자재. 이게 99%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99%요? 거의 전부라고 봐야겠네요. 왜 이렇게까지 의존도가 높은 거죠? 그게 엔진 제조사들이 우리 부품 만들려면 이 소재만 써야 해 하고 딱 정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게 수백 년간 극한의 환경을 견뎌온 게 검증된 미국의 카펜터 테크놀로지나 스페셜 메탈 같은 소수 기업들의 특수 합금인 거죠. 기술력도 기술력이지만 일종의 고인물 카르텔이 형성된 그런 폐쇄적인 시장입니다. 그래서 KI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우리 기업들은 부품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소재 선택권이 없는 말 그대로 을의 위치에 있는 거고요. 그런 구조가 있었군요. 그런데 기사를 보면 민간 우주 시대가 이 판을 흔들 골든타임이 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맥락인가요? 네, 스페이스X 같은 민간 기업들이 등장하면서 게임의 룰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사 같은 국가기관은 수십 년간 검증된 아주 비싼 소재를 고집하지만 스페이스X는 다르거든요. 가격 경쟁력하고 빠른 납기,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에게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플레이어들은 기존 카르텔에 얽매이지 않으니까 우리 소재 기업들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생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세아 창원 특소강이나 포스코 같은 우리 기업들 기술력은 이미 세계 수준에 도달했어요. 다만 실제 발사체에 적용해본 운용 실적, 그러니까 트랙 레코드가 부족한 게 문제였죠.
민간 우주 시장이 바로 그 실적을 쌓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퍼즐만 맞추면 K방산에 이어서 우주산업도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적인 분석이에요. 결국 우주산업이든 반도체든 보이지 않는 소재나 부품의 퀄리티 컨트롤, 이게 핵심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이런 품질 관리라는 문제가 전혀 다른 분야에서도 AI를 통해 해결되고 있다는 자료도 보내주셨어요. 바로 건설 현장 이야기입니다. 네, 포스코 ENC가 레미콘 생산에 AI 자동화 기술을 도입했다는 소식이죠. 예전에는 숙련된 작업자 3분이 감으로 하던 일을 이제는 오퍼레이터 1명이 AI의 도움을 받아서 처리하게 된 거예요. AI가 어떻게 콘크리트 품질을 관리한다는 건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쉽게 말해서 AI가 CCTV로 레미콘 반죽 영상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물기나 골재 분포 같은 걸 보고 최적의 상태로 물이나 혼화제 양을 조절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죠. 과거에는 콘크리트를 붓고 28일이 지나야 강도가 제대로 나왔는지 알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사전에 품질 예측이 가능해지니까 불량으로 인한 비용과 시간 낭비를 막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렇게 기업들은 AI다, 우주다 하면서 최첨단 기술로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데 정작 그 기술을 만들어갈 젊은 세대들의 현실은 어떤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이들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 바로 집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심각하더군요. 맞습니다. 15시 부동산 대책 이후에 서울과 경기 일부가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2020 세대의 청약시장 진입이 사실상 막혔다, 이런 내용이었죠. 네, 성남, 복정역 에피트 일반 공급에서 20대 당첨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결정적인 건 가점제 비율 때문이에요. 규제 지역에서는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가점제 비율, 그러니까 무주택 기간이나 부양가족 수로 점수를 매기는 방식의 비율이 40%에서 70%로 확 높아졌거든요. 사회초년생들한테는 사실상 이번 생에 청약은 끝났다, 이런 선고나 다름없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가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요? 제가 본 자료에서는 가구주 요건이 더 큰 장벽이라는 지적도 있었어요. 네, 맞아요. 1순위 자격을 얻으려면 세대주여야 하는데 지금 청년의 54.4%가 부모님과 함께 사는 이른바 캥거루족이거든요. 이들은 애초에 1순위 신청 자격조차 없는 셈이죠. 여기에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라고 하죠. 이게 60%에서 40%로 줄어든 것도 자금 동원력이 약한 젊은 층에게는 정말 치명적이고요. 이런 팍팍한 현실 속에서 임대차 계약의 풍경도 바뀌고 있다는 소식도 흥미로웠습니다. 상호 스크리닝 서비스라는 게 등장한다고요? 네,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준비 중인 서비스인데요. 말 그대로 임대인이랑 임차인이 계약 전에 서로의 정보를 확인하는 거예요. 임대인은 임차인의 신용정보나 월세 체납 이력이 있는지 볼 수 있고, 임차인은 반대로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나 보증금 미반환 이력 같은 걸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려는 시도군요. 서로 믿을 만한 사람인지 미리 확인하자, 이런 거네요. 그렇죠. 사실 이건 전세 사기 사태 이후에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임대인 정보 공개만 의무화된 것에 대한 일종의 반작용 측면도 있어요. 임대인들 사이에서는 왜 우리만 모든 걸 공개를 해야 하냐, 이런 불만이 커졌고, 심지어 일부 선진국처럼 임차인 면접제를 도입하자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할 정도로 불안감이 커진 상황을 반영하는 현상입니다.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기업 환경도 녹록치 않아 보여요. 국내 500대 기업 10곳 중 6곳이 내년 투자 계획이 없거나 못 세웠다. 이 한경협 조사 결과는 좀 심각하게 다가오더라고요. 네. 기업들이 가장 큰 투자 장애물로 꼽은 게 세금 및 각종 부담금, 그리고 노동시장 규제와 경직성이었어요. 이게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 노동 생산성 문제와 직결됩니다. OECD 38개국 중에 제조원 노동 생산성은 우리가 5위로 아주 높은데 서비스업은 26위로 최하위권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첨단 제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전체 고용의 70%를 차지하는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경제 전체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구조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의 돈은 점점 밖으로만 나가고 있어요. 해외에 직접 투자하고 회수하지 않은 돈, 즉 해외 직접 투자 잔액이 사상 처음으로 7천억 달러를 넘었고요. 해외 자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을 본사로 보내지 않고 현지에 쌓아두는 이익 유보금도
1144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입니다. 기업들 입장에선 규제 많고 비용 높은 국내보다 해외가 더 매력적이라는 신호인데 정부 입장에선 그 돈이 국내로 들어와야 경제도 돌고 원화 가치도 안정될 테니 정말 딜레마네요. 네. 대통령실에서는 이 자금이 국내로 적절히 돌아오는지 점검하겠다고는 했지만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예요. 기업은 생존을 위해 더 나은 환경을 찾아 떠나는데 정부는 국가 경제를 위해 그 돈을 붙잡고 싶어하는 서로 다른 입장이 충돌하는 지점이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시야를 확 넓혀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AI 혁명이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되면서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거대한 문제가 떠오르고 있더라고요. 바로 전력 소비 문제입니다. 네, AI가 엄청난 전기 먹는 하마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IMF 보고서를 보면 2030년에는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량이 지금의 5배로 늘어날 거라고 해요. 이걸 국가 단위로 환산하면 인도의 전체 전력 소비량 다음, 그러니까 세계 3위 수준이 될 거라는 아주 충격적인 전망입니다. 세계 3위요. 한 국가가 쓰는 것만큼의 전기를 데이터 센터가 다 먹어치운다는 거네요. 와, 정말 상상 초월인데요. 심각성은 데이터에 더 잘 나타나요. 그 증가분의 80%를 AI 패권 경쟁의 최전선에 있는 미국과 중국이 차지할 거라고 하고요. 한국의 경우만 봐도 2030년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를 태양광으로만 채우려면 여의도 면적의 44배에 달하는 부지가 필요하다. 이런 분석이 나와요. 이건 뭐 기존의 에너지 공급 방식으로는 감당이 안 된다는 뜻이고 에너지 믹스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시급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런 거대한 변화 속에서 투자자들의 움직임도 흥미로워요. 골드러시 시대에는 금을 캐는 사람보다 곡괭이를 파는 상인이 돈을 벌었다는 격언이 딱 들어맞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구글 같은 거대 AI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그 기업의 핵심 부품이나 장비를 공급하는 밸류체인 기업들에 주목하는 거죠. 구글의 AI 반도체 TPU 생태계의 부품을 공급하는 셀레스테이카나 루멘텀 같은 회사들, 이런 것들이 AI의 숨은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이런 골드러시는 언제나 그렇듯 치열한 경쟁과 갈등을 낳는 것 같습니다. 첨단 산업 패권 경쟁이 국가 간의 지정학적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양상도 아주 뚜렷해 보여요. 특히 최근 일본과 중국의 갈등이 심상치 않네요. 네.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이 도화선이 됐죠.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 같은 경제 보복에 이어서 군사적 압박 수위까지 높이고 있어요. 공해상에서 중국 전투기가 일본 자위대 전투기의 공격을 의미할 수 있는 화기 관제용 레이더를 조준했다는 소식은 정말 아찔하더라고요. 2012년 센카쿠 열도 분쟁 이후 12년 만의 일이라고 하니 이건 정말 이례적이고 위험한 신호로 봐야겠군요.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건요. 이런 갈등 상황에서 동맹인 미국이 과거처럼 일본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듯한 아주 묘모한 태도를 보인다는 점이에요. 이것 때문에 일본이 고립감을 느끼면서 역설적으로 한국이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외교적 공간이 넓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의 동맹 전략 자체도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 국방부 장관이 한국을 GDP의 3.5%를 국방비에 쓰는 모범 동맹국이라고 칭찬하면서 특별한 혜택을 받을 거다 이렇게 언급한 반면에 다른 동맹국들에는 안보 무임 승차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더라고요. 네, 동맹에도 등급을 매겨서 확실한 당근과 채찍을 쓰겠다는 거죠. 이런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마지막으로 주목할 만한 변화가 하나 더 있어요. 최근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발표한 국가안보전략문서에서 한반도 비핵화나 북한이라는 단어가 동시에 빠졌다는 사실입니다. 두 나라가 동시에요? 이건 우연으로 보기엔 좀 어렵겠는데요.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양국 모두 북한을 굳이 자극하지 않고 대화 재개를 염두에 둔 일종의 전략적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정부도 이런 기류를 부착하고 내년에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본격적으로 다시 가동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고요. 와,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반도체 칩 안에 그 미세한 세계에서부터 우주로 뻗어나가는 거대한 로켓, 그리고 AI가 촉발한 글로벌 에너지 문제와 지정학적 경랑까지 그야말로 한국의 현재와 미래를 압축적으로 들여다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기술 발전이 엄청난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에너지 문제, 사회적 불평등, 국제 갈등이라는 새로운 숙제를 던져주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죠. 오늘 살펴본 이 모든 자료들이 결국 한 가지 공통점을 가리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보이지 않는 인프라의 중요성입니다.
누르호의 화려한 성공 뒤에는 수입에 의존하는 소재라는 인프라가 있고 AI 혁명의 눈부신 발전 이면에는 막대한 전력 인프라가 필요하죠. 그리고 한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투자를 유인하고 혁신을 장려하는 제도라는 사회적 인프라가 필수적이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공에 집중하는 동안 그 성공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이 보이지 않는 기초를 단단히 다지는데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을까요?